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타카토의 변상욱 기자입니다. 스타카토 제39회를 시작합니다. 김가수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김성환 평론가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잘 계셨죠? 잘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내지 못한 것 같은데. 청와대에 근무하시나요? 문제는. 대한민국에 잘 지내는 사람들은 청와대에 계신 분들 말고는 없잖아요. 글쎄요, 제가. 그래서 난 인간적이라고 그런지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고생할 것 같아. 제일 고생. 청와대 근무한다 그러면 다 삿대질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도대체 뭐 하냐? 뭐 이럴 것 같고. 그래도 청와대에 근무하실래요? 라고 여쭤본다면? 청와대에 저요? 네. 글쎄요, 저는 뭐 4명의 대통령이 밥 먹으러 오라고 한 10몇 번을 초대했는데 아직도 한 번도 못 가봤으니까 청와대 못 들어가 봤어요, 한 번도. 정말이요? 네. 들어가 보셨어요? 물론이죠. 칼국수 비빔밥 뭐 먹으러 대통령 오찬 같은 게 있었을 때 꼭 바쁜 때 시켜갖고 내가 바쁜데 거기를 어떻게 갔냐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냥 여지껏 대통령이 만나자 그래도 안 만나셨군요. 바쁘니까. 요즘 좀 한가해지셨잖아요. 지금 부르신다면? 지금 부르면 보기 싫으니까. 보기 싫으니까 늘 파 아니면 버디 하시나요? 야, 또 갑자기 어려운 얘기야. 아무튼 제 주변의 변화는 메르스로 격리됐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풀려나서 잘 지냈냐 라고 악수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좀 있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근데 그래도 참 회사 동료들이 좋고 이웃 사람들이 좋은 게 그렇게 다시 등장하니까 다들 그래도 얼싸안고 밥도 같이 얼른 먹고 혹시 아직도 남아있는 거 아닐까 뭐 이렇게 피할 줄 알았더니 그런 기색이 없더라고요. 저희 회사에 금전 출납하는 그런 직원이 얼마 전에 그만뒀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사람을 이제 구할 때까지 임시로 이제 다른 방법을 쓰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직원 중에 한 명한테 격리하지. 그랬더니 이 친구가 격리하는 얘기를 알고. 아무튼 스타카토 39회 이제 문을 열고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타카토 제39회의 첫 번째 핫 이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입니다. 아침에 잠깐 보니까 야당 대표는 문재인 대표는 이제 아마 담화문을 발표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여당 대표와 협의를 하고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어서 그 중재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갔더니 도리어 돌아온 것은 공안 통치냐 뭐냐 이게 도대체 이렇게 뭐 주요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늘 야당이 참 보면은 레파토리가 변함이 없어요. 심판해달라 뭐 그런 거죠. 물론 이제 심판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심판해달라는 게 언젠가부터는 이 뭐랄까요 단죄해달라는 의미의 심판해달라가 아니라 심판 봐주세요. 심판해달라고 들리는 건 왜 그런지. 아니 가만있어요. 근데 대통령도 국민이 선거 때 심판해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 대통령 워딩이 저희 이제 담화랍니다. 국무회의 그 발언. 저도 이제 그 전문을 엄청나게 긴 전문인데 제일 이제 그 인상 깊었던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요 대목이었어요. 저는 이제 우리 정치는 국민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정치를 하는 정치만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들뿐이고 국민들께서 선거에서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정치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이후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이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정치 수준도 높아져서 진실이 무엇인지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지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역시나 이제 늘 해오셨던 것처럼 거의 완벽에 가까운 유체 이탈 이제 화법인데 이거를 이제 저는 번역기를 제가 고안한 번역기를 통해서 돌렸더니 국민이 주인이고 선거가 민주주의의 요체라며 야당은 모든 선거에서 판판이 깨진 주제에 여당은 나 없이 그 어떤 선거도 이길 수 없는 주제에 국회에 있는 니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40%의 지지율을 늘 가지고 있고 야당 지지율은 20%밖에 안 되는데 무슨 개떡 같은 소리로 내 심기를 자꾸 건드리는 거야. 번역기가 좀 틀려 있네. 좀 안 좋은 번역기인데. 이거 안 좋은 번역기예요?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 뭐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가는 게 없이 번역기가 좀 틀리는 거야. 자, 이거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번역기인데. 그렇게 돼 있군요.
자, 제가 번역기 없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사전적 의미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봤어요. 사전에. 요구와 요청이. 사전을. 네. 근데 찾아보니까 사실 사전적 의미로는 큰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다 청함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예. 있는데 요구와 요청은 우리 집 방문을 열고 들어갈 때, 내가 누구 방문을 열고 들어갈 때, 이 요청은 나 들어가도 돼요? 라고 물어봐서 들어오세요? 라고 하면 들어가는 거고, 요구는 나 들어갈게 하고 문 열고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요구는 나 그렇게 정리를 들어가겠소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네. 나 네, 들어가겠소. 요청은 저 좀 열어주시면 안 될까요? 들어가야 될 텐데. 들어와.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요구는 거고. 문 열어. 이게 요구 아닌가? 그래도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 차이는 별로 없으니까 뭐 얘기하자면 나 들어갈게 하고 문 열고 들어가는 적절한 거하고 비유네요. 뭐 네. 그렇게 해서 그게 딱 맞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하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물어올 것도 없이 박차고 들어가면 강제성이고. 그렇지. 그런 거죠. 네. 근데 뭐 사실은 그거는 뭐 그 행정입법을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정치의 영역에 관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뭐 구실을 잡아서 얘기한 거는 처리 후 보고한다. 이 표현 때문에 지금 구실을 잡혀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본인이 국회에 있을 때는 주구장창 정부에다가 요구했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요청도 아니고 본인이 의원일 때는 진짜 빌미는 어떻게든지 유승민을 저걸 찍어내야 되겠는데 하나만 걸려들어봐 제발. 이게 이제 걸려든 빌미를 잡은 게 왜 우리가 내가 잘 때 말이야 네가 그것도 이런 식으로 또 청와대를 욕보이는 듯한 뭐 그러면서 네가 야당하고 짝짝꿍이 돼서 놀아나? 이렇게 된 거죠 뭐 사실은 본질이 그거 아니에요? 그 박근혜 대통령의 얘기를 보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굉장히 당황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박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권력에 중독되어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우뚝 서 있는 깃발처럼 서 있는 사람인데 왜 권위를 함부로 도전하느냐 뭐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 조금 한 발 더 나가서 생각하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권력에 이제 중독돼 있는 거는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아는 바라고 치고 그 주변의 조직들이 점점점 중독돼 가는데 그 범위가 넓어져 가고 있는 거죠. 청와대의 모든 사람들이 권력이라는 것에 중독이 되고 그걸 둘러싸고서 뭔가 균형을 맞춰야 될 국무총리실이건 검찰이건 경찰이건 뭐 국정원이건 다시 그 권력 안으로 들어가서 또 같이 중독이 되고 이렇게 그 중독이 이제 줄줄 퍼지고 국민들조차도 사실은 50% 60%의 지지를 보내면서 힘센 대통령 나왔어 좋아 뭐 이러면서 또 중독이 되고 그래서 중독의 범위가 확 넓어졌다가 그렇게 중독이 되어 있는 조직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 맨 꼭대기 있는 사람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근데 그거 보여준 것 같아요. 바뀔 수가 없는 게 아까 제가 번역기를 좀 거친 번역기 버전 1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조금 순화시켜서 말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머릿속에는 지금 대한민국에 나만큼 민심의 지지를 받는 세력들이 누구야? 누가 있으면 나와봐. 내가 선거에 한번 진 적 있어? 니네 여당 이놈의 새끼들, 니네 나 없이 국회의원 뺏지는 놈 있어? 없잖아. 다음 선거에 안 도와줄까 보다. 그렇지. 내가 탈당하면 니네 이 지지율, 당 지지율 유지할 것 같아? 이제 이런 거고 야당한테는 야, 니네 나 한 번이라도 꺾은 적 있어? 조용히 어디 이것들이 지금 이런 거란 말이죠. 이러면서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해진 거고. 그러면서 이제 여전히 어딜 가도 그게 이제 뭐 사람들이 연출한 것이든 뭐하든 거리에 나가면은 막 마치 김정은 만난 북한 주민들이 그런 것처럼 막 박수치고 연호하고 막 그러시지. 이러니 그 구중공간에 매일 갇혀 계신 분은 알 수가 없죠. 저는 이제 좀 황당한 것이 불과 2년 전에 2013년 11월 18일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을 했어요.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정치의 중심은 국회입니다. 저는 국회 안에서 논의하지 못할 주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포함해서 무엇이든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주신다면 저는 존중하고 뭐든지, 받아들일 것입니다. 존중하겠습니다. 정부는 여야 어느 한쪽의 의견이나 개인적인 의견에 따라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해 주신다면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애나 콩콩. 국무회의 때 한 얘기도 벌써 모순이 있는 게 이것들이 말이야 정쟁만 하고 근데 정쟁이 아니라 합의해서 갖고 오면 이것들이 짜 하고서 담합이나 하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바꾸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얘기할 때 주 특성 중에 하나가 대통령과 정치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는 또 다른 영역에 있는 문제고 나는 대통령은 그거하고 또 다른 영역에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대통령이 하는 통치는 정치가 아닌가요? 똑같은 정치거든요. 국회는 삼권 분립에 의해서 입법을 담당하는 거고 나는 국가의 통치자니까 그건 또 하늘 다 또 다른 하늘에 계신 거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가 국회가 결정해서 국회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으니 결정한 걸 내가 존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본인의 마음에 안 들면 국회를 준엄하게 막 꾸짖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면인데 아까 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제.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는 순간 나는 니들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자리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 제왕적 대통령의 문화를 언젠가부터 대통령 되는 사람들이 계속 머릿속에 각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어요. 똑같은 짓을 했는데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을 정치꾼으로 몰아붙여버리고 자기는 거기가 아닌 사람으로 차별하면서 반정치 정서에 기대해서 맞습니다. 이제 통치행위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런 스타일을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에 이제 그 국민의 모두 발언을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 정치사를 보면 개인적인 보신주의와 당리당략과 끊임없는 당파 싸움으로 나라를 뒤흔들어 놓고 박근혜 대통령은 당대표 안 했었나요? 그렇죠. 했었잖아요. 정치가 정쟁으로만 접근하고 국민의 삶을 볼모로 이익을 챙기려는 구태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본인은 그런 정치에서 자유로운가? 아니 대통령이 그동안에 법안 통과하려고 하면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 눈치 보고 못 통과시키고 그래 왔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그 국회는 행정부 대통령이 뭔가 하려고 하면 일자리 창출 법안 발목이나 잡고 3년씩이나 묶어놨다고 하는데 그럼 그동안에 그러면은 대통령 줄서기하고 대통령 눈치 보면서 법안 통과시킨 것도 뭔가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가슴에 팍 와서 꽂히더만 정치가 국민을 이용만 하고 말이지. 사실 자기가 그랬죠. 자기를 갖다 지지하는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뭐 항상 당에서 우리 수자에 앉아 있었으니까 정부 책임만 계속해서 묻고 정부와 정부 정책의 갈등과 반목 비판만 거듭하고 이 노무현 대통령 때 자기가 했던 얘기거든. 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를 하려고 했더니 그렇구나 자기가 했었구나. 저는 아까 제가 읽었던 그 번역 이전에 그 대목에 이 대목이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이후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 이 대목에서 반사.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대통령 될 때 내가 대통령 되면 그거 못할 줄 알아요? 이래가지고 나와서 약속된 약속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테면 기초노령연금 20만 원씩 전부 다 지급하겠다도 약속했다가 결국은 배신의 정치했죠. 복지란 말을 지난번에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대통령 선거할 때. 경제민주화 입에 달고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양극화와 재벌의 심화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심해졌고 그것도 모자라서 재벌들을 위해서 규제는 더 풀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제가 뭐 특정 언론사를 거론하진 않겠지만 국내 최고의 정직한 언론사 그런 데가 있어요? NC뉴스. NC뉴스가 뭐예요? 노컷뉴스라고 제가 제 입으로 예. 말씀을 해드려야 됩니다. 이거 나 뜨거워서. 그 오늘자 보도에 보면 이제 그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경제 관련법 통과 안 시켜준다고 대통령이 그 국무회의 회의록에 엄청 막 난리를 쳤잖아요. 네. 최저임금 법안도 그렇고. 근데 30개 중에 23개 이미 통과시켜놓고 나머지 계류 중인 게 7개밖에 안 남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관광진흥법인데 관광진흥법은 이른바 뭐냐면은 대한항공 호텔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저 경복궁 옆에 학교 있는데 거기 호텔 짓는다는 거네요. 풍문으로 들어왔어 그 여고. 창덕. 그러니까 거기다가 호텔 짓게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학교에서 거리, 모텔 거리 이런 것들 거리제는 없애준다는 거 아닙니까?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법을 왜 통과시키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박 대통령이 이것도 안 해주는데 말이야. 이 경제 활성화가 되겠어라고 하는 것은 묘하게도 의료의 영리 민영화. 그렇죠. 뭐 이런 거와 관련된 거라든가. 사실은 웬만한 건 다 되고 정 안 되겠어. 문제가 많은 것들만 몇 개 남았는데 그걸 들먹이면서 말이 경제를 갖다 법으로 국회에서 잡고 있고 말이지. 아니 그리고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이것도 반사. 그거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친박계라고 하니까 박근혜 계라는 이름이 아예 있으니까. 박근혜 계는 진돗개가 있고 박근혜 계가 있죠. 오늘 이제 이른바 계보 중에 하나인 윤상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좀 이따가 이제 우리 유승민 대표 얘기를 이제 하겠지만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인식의 엄중함을 아직도 모르는 것 같다. 어른께서 말이야 저렇게 화가 나셨는데 이놈들이 이런 뜻인가? 저는 이것도 반사. 대통령이든 청와대든 이 친박이든 국민들의 인식의 엄중함을 아직 모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메르스도 그랬고 세월호도 그렇고 뭐든 지금 사실 미국을 안 갔잖아요. 방미 연기했잖아요. 방미 안 가면 뭐 했어요? 사실 박 대통령의 말 중에서 제일 그 박 대통령의 어떤 감정적인 선이 잘 드러나 있는 문구가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선거 얘기를 하면서 이 신뢰의 정치 얘기를 했거든요. 정치적 신의 얘기를 하면서 다시 기회를 준다면, 다시 국민들의 기회를 주신다면 신뢰 정치를 하고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맹세에 가까운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뢰를 보여준 국민들에게 그 정치적 신의는 지켜지지 않았고 저도 결국 그렇게 당선의 기회를 달라고 당과 후보를 지원하고 다녔지만 요 다음이 딱 감정이 드러납니다. 돌아온 것은 정치적, 도덕적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공허함이라고 하는 표현이 딱 지금 박 대통령의 어떤 심정을 표현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에 여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한테 돌아온 것은 나한테 비수를 꽂았다. 합의해서 너 여당도 그렇고 여당의 비박계도 나를 공격하고 있다. 내가 그렇게까지 선거판을 다니면서 이렇게 정책 신의를 얘기해왔었는데 당신들은 나를 향해서 칼을 겨눴다. 그게 공허함으로 나한테 돌아왔습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맞는 말 같아. 니들 나 아니었으면 지금 움막 짓고 살고 있어. 그러니까요. 이 얘기인데. 그리고 이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오싹했던 게 이게 만약에 지금 조선시대 같으면 지금 당장 사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화가. 이제 가짜 사화, 무호 사화를 다 합친 거보다 다 잡아들여라. 주리를 틀어라. 짐이 친히 국문하리라. 야, 삼족을 멸하라. 이건 그것까지는 안 가겠지만. 아니 분명히 삼족을 멸하라. 분명히 이미 야당은 이미 역모로 해서 씨를 말렸을 테고 후사가 없는 상태에서 대충 이러니까 니들이 지금 딴 마음을 먹기 시작했다 이거지. 이러면서 이제 아주 근데 그 말을 사화가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한 사람이 자살하면서까지 이름을 댄 대통령의 측근들 불법 비자금 문제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지고 이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관련해서 제기됐던 불법 대선 자금 의혹은 또 다 어디로 가고. 정말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이쪽에서 오히려 지금 사활을 일으켜야 될 상황인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역병에 가뭄에 교환까지 이랬으면은 대충 국민들이 받을 만한 모욕은 다 당한 건데 이 조선시대 같으면은 밀란이 일어나도 수십 번 일어났을. 여기서 아까 잠깐 건드리다가 넘어온 강론으로 가보죠.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서 아무튼 찍어내고 싶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하다 이거죠. 핵심은 그거죠. 핵심은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유승민 대표가 사퇴하라 이런 요구를 공개적으로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의총에서 압도적 다수가 물러나지 마라 라고 했다는 것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통령의 의중만을 섬기려고 하는 일부 신하들이 아직까지 이 엄중함을 모르는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계속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유승민 대표가 한 발 물러섰어요. 머리를 확 숙였죠. 오늘 송구하다. 송구하다. 죄송하다.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의 맨 처음 이 국무회의에서의 발언은 나 저 원내대표랑은 죽어도 같이 못 가니까 바꿔주세요. 그렇죠. 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게 핵심이죠. 그게 핵심인 거고. 근데 이제 그 김무성 대표는 거기서 줄타기를 한 건데, 김무성 대표는 어떤 딜레마가 있었냐면, 자, 유승민 대표가 이제 불신임 받아서 물러나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지도부가 다 물러나야 된다. 순망치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거취도 같이 덩달아서 위험해질 가능성이 이제 있어지는 거죠. 유승민 대표는 이 양반이 보면은 그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런 시기에 위기가 있을 때 말을 많이 하면 꼬투리 잡히고 말을 많이 할수록 방어적이 돼요. 오히려 딱 필요한 말들만 하고 침묵으로 가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고수거든요. 하체가 든든한 거죠. 그런 점에서 그러다가 이제 지금 고개는 숙였는데, 그래서 뭐야 라고 허탈해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땅콩항공의 그 상무가 고개 숙일 때 왜 그 눈빛 그것 때문에 왜 한때 막 그랬잖아요. 근데 유승민 대표는 눈빛도 뭐 숙였지만 이를 악물고 두고 보자. 분명히 그랬을 거다. 내가 이 모욕을
반드시 언젠간 갚아주리라. 제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박 대통령의 의중은 유승민 대표를 찍어내는 뭐 그런 차원의 문제도 있지만 새누리당 한 의원이 딱 정확한 표현을 했더라고요. 여권의 대오를 다시 한번 정비하자. 뭐 이런 의도다. 박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거부권 행사한 게 이제 이런 표현을 하던데 뭐 거기 안에 유승민 대표를 찍어내겠다 이런 이제 얘기도 있을 거고 당이 비박계가 자꾸 기어오르는 것도 차단하겠다. 뭐 아니면 뭐 탈당 얘기까지도 지금 이제 나오고 있지만 탈당까지는 가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지율은 내가 지금 훨씬 높은데 새누리당 지지율이 나만큼 뭐 받을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것도 포함돼 있고 지지율보다는 당 지지율이 현재는 높아요. 당 지지율은 높지만 예. 근데 결국 뭐 30% 이하로 잘 안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결국 콘크리트 지지층을 갖고 예. 있다는 거니까 뭐 그런 점에 있어서도 내가 움직이면 얼마든지 다음 총선 때 판을 다시 짤 수 있어라고 하는 경고 메시지도 주는 것 같아요. 경제 살리기 도와준 적 있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맨 처음에 취임하면서 얘기했을 때 박 대통령이 밀고 갔던 경제 정책하고 이제 반하는 것들이 꽤 있었잖아요. 법인세를 갖다 올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아니 도대체 우리가 여지껏 이리로 끌고 가려고 그냥 그렇게 애를 썼는데 여당 원내대표가 휙 나서가지고 말이야 저렇게 자기 인기에만 영합하고 근데 이런 이제 불만이 가득 쌓여 있었겠죠. 저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하라 그랬더니 하나를 톡을 더 붙여가지고 자꾸 갖고 오니까 아 이거 하라고 했더니 왜 딴 걸 갖고 오느냐. 그 다음에 갖고 오면 또 국회법이야?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근데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도 그러면 정치를 그러면 여당 혼자 하든가. 그렇죠. 결국 정치라고 하는 거는 완벽한 어떤 답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죠. 특히나 원내대표라는 자리는 당대표하고 달리 원내대표라는 자리는 여야 불문하고 협상하는 자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저쪽 당 거 하나 받고 우리 당 거 하나 내주고 네. 뭐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원내대표는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게 돼 있어요. 양보하고 이러면서 타협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합의된 결과물들을 입법화시키는 게 이 사람의 주요 임무란 말이죠. 그러면은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2013년 국회 가서 했던 연설에 가장 부합하게 일을 잘했기 때문에 오히려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칭찬은커녕 얘는 잘해도 나쁜 놈이고 못해도 나쁜 놈인 거예요. 일단은 그냥 싫은 거야. 좀 이따 우리가 이제 그 야당 얘기도 하겠지만 그 이종걸 원내대표가 최재성은 뭘 해도 싫은 거야. 이런 것처럼 뭘 해도 싫은 거예요. 그런 정서적인 벽들이 워낙에 그러고 큰 보니까 부분이 있는 거고. 종합해 보면 참 그분을 우리는 뒤끝의 여왕으로 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정치에서 정치인들이 뒤끝 장렬 아닌가요? 원래 뻥하잖아요. 뭐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그 이렇게 평생을 어린 시절부터 정말 그 누구도 머리 꼿꼿이 쳐들고 대들거나 대드는 게 뭐야? 눈을 똑바로 쳐드는 것도 함부로 용납하지 않았던 아버지 밑에서 평생을 살아왔잖아요. 근데 유승민이라는 사람은 더군다나 자기가 키운 놈인데 빠락빠락 대드는 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게 바로 태어나서 처음 겪는 수모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야, 내 다른 거 몰라도 저놈만은 찍어내리라. 뭐 이런 정서가 한처럼 만들어진 거죠. 그러나 이제 결과적으로는 김무성 대표는 양쪽을 갖다 반반 이제 취한 거죠. 이쪽에 유승민 원내대표는 나름대로 그냥 자리를 지키게 놔뒀고 대통령한테는 뭐 제의를 요구하시는 걸로 내려보냈지만 제의 안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포기할게요. 라고 했고 해서 반반 들어준 셈이 됐으니까 차기 정권 또 대권주자 나서려면 또 그런 또 저기를 그렇죠. 보여야지. 근데 이제 저는 오히려 그렇겠죠. 또 거꾸로 한 측면에서 역으로 대통령과 청와대가 계속 이런 식으로 유승민 대표를 계속 이러는 것이 계속 유승민을 키워주는 걸로 돌아올 거다. 저는 거의 오히려. 그래서 이번에 유승민을 갖다 그렇게까지 키워준 거는 김무성 대표에 대한 디스처럼 보이기도 해요. 완전 존재감을 갖다 지워버렸나? 그렇게까지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아닌 것 그런가요? 같고요. 네. 하긴 그런 것 같다. 예. 근데 결국은 국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난리가 났냐 하면은 국회법이 진짜 통과되면 전국의 무게중심은 국회로 살짝 옮겨가면서 대통령의 레임덕은 엄청나게 빨라질 그런 거예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국회법 개정안은 구실이죠. 그렇죠. 뭐 그 개정안 내용 가지고 무슨 그거를 안 지켰다고 해가지고 처벌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강제할 만한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양반 입장에서는 요구와 요청이든 이거는 그 번역기 안 돌린 상태는 똑같은 단어예요. 뭔 차이가 있다고 자기한테. 우리한테는 차이가 좀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대통령이 이렇게 나옴에 따라서 그 엄청난 정쟁이 이제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야당도 당연히 야 여당이 협의까지 같이 해놓고 합의까지 모아놓고 이럴 수가 있나?
여당에 대한 배신감도 느끼고 그렇다고 뭐 메르스법은 일단 다 처리를 할 텐데 나머지 건 다 거부한다고 해봤자 언제까지 거부할 거예요. 국회를 갖다가 완전히 또 공전시키면서 야당이 언제까지 밖에 나와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저는 두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야권 얘기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딜레마가 뭐냐면 수모를 당했잖아요, 여당이. 그럼 여당이 지지율이 곤두박질고 참 뭐 하는 거냐 이래야 되는데 한국 정당에 대한 지지율에 아주 참 그 희한한 면이 있는 게 시끄러우면 지지율이 떨어지고 조용하면 지지율이 올라가요. 재밌는 게. 진짜 그래요.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 지지율이 막 푹 떨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다. 당이 일사불란하게만 움직이면 그렇죠. 지지율은 올라간다. 그렇죠. 그게 이제 그래서 그게 민주주의는 원래 좀 시끌벅적한 건데 그 민주주의가 저기 민주주의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시끌벅적하다는 것과 또는 이제 저게 과잉 민주주의가 있어가지고 시끄럽다는 거에 벽이 짠 애매모호하고 유권자들이 볼 때는 야, 좀 싸우지 좀 마라. 그러니까 민주주의 하는 걸 그냥 싸움으로 보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맞습니다. 또 실제로 이렇게 오인될 수 있는 모습들의 빌미를 정치권이 많이 준 것도 사실이고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야당은 어떤 딜레마가 있었냐면은 정치 발전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실은 야당도 유승민 대표를 지켰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순망 제한이 있었다. 그런 케이스가 김무성 대표처럼 이 유승민 대표가 물러나고 강경파가 올라왔을 때는 정말 정치는 이제 파국으로 진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유승민 같은 사람이 이 사령탑에 있게 됐을 때 새누리당은 훨씬 더 보수층, 중도층까지 올라가면서 계속 더 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딜레마가 이제 야권한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야권은 참 답답하겠다.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 이분들은 근데 제가 볼 때 답답해 보이지도 않는 것이 그래요? 혁신위원장 찾는데 몇 달. 그것도 뭐 서로 이 사람은 되니 안 되니 뭐 이러다가 또 사무총장 비워놓고 한 달 동안 이거는 되니 안 되니 이러다가 한 달을 싸우는 거 보면은 답답한 건 없는 것 같다. 방금 전에 지금 그 말씀도 하셨지만 여당이 만약에 이렇게 돼서 대우정렬하느라고 다시 줄 쫙 서가지고 다시 한번 쫙 뭐 흐트러졌던 줄도 다시 한번 서고 삐져나온 것도 다시 한번 이렇게 만지고 그러는 사이에 야당은 또 계속 시끄러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조용할 게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당은 조용하고 야당은 계속 시끄럽고 그렇죠. 대통령은 국회나 정치권은 이거 아주 수준 낮은 집단으로 만들어놨고 그 지지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야당 떨어지고 여당 올라가거나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 정당 지지율이 한 거예요. 40대 25쯤 돼요. 정당 지지율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전화조사를 할 때 면접을 할 때 2번 물었을 때 이쯤 나옵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있으신지요? 1번 누구 2번 없다 그러면은 그래도 혹시 지지한다면 이랬을 때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무당파가 좀 적은 거거든요. 보통 한 번 물었을 경우에는 한 30대 15 정도 나옵니다. 그럼 이제 무당파가 훨씬 늘어나죠.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추세는 거의 뭐 15% 정도에서 20% 정도의 차이는 계속 거의 뭐 고착화된 것처럼 유지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야당이 지지율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얼마만큼 지금 출범시킨 혁신위가 의미 있는 활동을 해서 나름대로 그 뼈를 깎는 고통을 분담하면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새로운 어떤 그 희망의 근거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냐에 있는데 그럴 개연성보다는 아니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를 찍어내기 위한 너희들이 음모를 펼치고 있다는 거지 이러면서 분당이니 신당이니 이런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참 어려운 하반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결국 사무총장이 임명됐으나 다른 진영 사람들로부터 너만은 안 돼 소리를 듣고 있는 최재성 의원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튼 그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팩트를 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최재성 카드는 일찌감치부터 언론에 흘렸던 카드입니다. 일부러 흘린 거죠. 반응을 보기 위해서. 최재성 카드는 일찌감치 흘려서 이제 반응을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최재성 의원 표현에 의하면은 우리 당은 서울에 존재하지 않는 호랑이가 가끔 등장을 해요. 범친노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제 툭 하면은 이제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친노라고 자기를 분류하면서 그 비토의 대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쭉 왜 이 사람을 이제 앉히려고 했냐 하면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본다면은 문재인 대표는 혁신위가 어떤 안들을 내놓을지 간에 대대적인
공천 물갈이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진작부터 하고 있는 거고 그래야 된다는 당위성도 상당 부분 뭐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거고 그랬을 때 본인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어야 제대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에 확실히 꽂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불출마 선언한 사람이면은 내려놓은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 내려놓은 사람은 두려울 게 없잖아요. 뭐 죽는 게 안 무서우면 뭐 그러니까요. 뭐 어떻게 제압할 방법이 그렇죠. 없는 거죠. 내가 뭐 다 내려놨는데 니들 이래버릴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비노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제 최재성 의원이 범친노의 친노 계열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등장했을 때 대대적으로 이제 우리들 목을 치겠구나. 근데 그게 주로 우리를 향할 개연성이 조금 높겠구나. 이 바람에 이제 이러는 것이지. 왜냐하면 거기에 어떤 근거가 있냐 하면은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표가 이종걸 원내대표한테 그렇게 제안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당신들이 추천을 해봐라. 이렇게 해서 3명을 추천을 했다는 거예요. 3명이 누구냐면은 우윤근, 그 다음에 충북 청주의 지역구를 둔 그 노영민, 그 다음에 한 명이 이제 광주의 김동철 의원. 이렇게 3명을 추천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노영민 의원이 이른바 지금 문재인 체제가 출범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비선의 핵심으로 지적되온 지금 현재 가장 핵심 친문이에요. 원래는 민평년 소속인데 친노는 아니었고 확실한 친문의 핵심입니다. 누가 봐도 부인하지 않는. 근데 이 사람들까지를 이종걸 대표가 추천하는 걸 보면은 친노기 때문에 친문이기 때문에 최재성을 반대한다는 건 아닌 거예요. 이미.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대목에서 이제 팩트 하나 더 체크할 것은 근데 이 3명이 다 고사했기 때문에 문 대표가 그런 얘기 얘기했다는 거예요. 3명이 다 고사했기 때문에 결국 최재성 갔다 그러면 대안이 없으니까 가겠다. 이렇게 발표한 건데 알고 봤더니 김동철 의원은 내가 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진실 게임 양상에서 각자 하는 얘기가 좀 다른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일단 문재인 대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꽂혔다는 표현을 그래서 썼던 건데 최재성이라는 카드에 확실하게 꽂혀 있는 오리엔티드가 된 거죠. 확실하게 꽂혀 있는 그런 것이 있어서 이제 강행을 했던 것인데 혁신위가 꾸려지고 혁신위의 뭐 몇십 %는 다 바꿔버려야 됩니다라고 했던 멤버, 왜냐면 조국 교수 같은 멤버들이 들어가 있고 거긴데 이제 나 다 이제 공천 뭐 필요 없습니다. 나는 지역구 안 나가랍니다. 이제 마음대로 칼이나 휘두르랍니다라고 덤벼들 수 있는 최재성까지 원내총무로 간다면 이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제 세력들은 그렇죠. 뭐가 됐든 막아야 된다 이거군요. 그리고 2012년 한명숙 대표 시절에 본인들 입장에서는 대대적으로 우리가 숙청을 당했다라는 트라우마가 이 사람들한테 있어요. 그 내상이. 그때 이제 전략공천, 그 다음에 이제 단수공천이라는 이름으로 전략공천에 준하는 공천들을 이제 많이 한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런 측면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저렇게 내치는 칼이 이제 누구 표현에 의하면은 이제 너무 잘 드는 칼이라는 그 칼이 주로 우리를 벨 것이다. 우리를 향해 칼춤을 출 것이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하는 잘 들긴 잘 들겠더라고. 보니까 칼도 잘리는 칼이 있다고 흔히 이제 선전에 나오는 거, 홈쇼핑에서 선전하는 거 그런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이제 그런 게 좀 아쉬워요. 제가 이제 이번에 당직에 임명된 그 의원 중에 한 명을 만났어요. 인사 발표가 된 날 우연히. 그 이제 뭐 축하드린다 그랬더니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참 스토리가 좀 있다. 뭐냐면은 본인이 이제 초선인데다가 당직을 계속 맡아가지고 저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당직을 맡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번 재보궐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당직자들이 전부 사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책임을 지는 걸로 뒤늦게나마 사임을 다 했고, 근데 그 중에 있는 사람을 또 임명한 거예요. 임명하겠다. 문 대표가. 그러니 아니 나는 같이 사임했는데 저를 또 당직에 임명하시면 저는 뭐가 됩니까? 그래서 그 마음은 제가 고맙게 받겠으나 저는 이제 대표님 일하시는 거에 그냥 열심히 그냥 현장에 돕겠습니다라고 해서 완고하게 몇 번이나 명확하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 다음날 언론에 그리고 또 문자메시지 한 번 더 보냈고 근데 언론에 당직 인선도 발표가 된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모진들이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자, 분당 얘기는 아직도 나와요? 다시 아니 또 나와요? 성남이란 도시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분당이라는 얘기는 계속 나오죠. 아니 끊임없이 지금 비노가 외칠 수 있는 카드가 분당 얘기 아니에요? 분당 얘기하면서 가는 거죠. 아니 경기도의 분당 얘기 나오고 또 서울의 신당 얘기도 나옵니다. 중구 신당 얘기도. 중구 신당도 나오고. 네.
계속해서 이제 그런 얘기들 내뿜고 있죠. 저는 분당 얘기 뭐 호남 쪽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호남 신당 얘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볼 때 분당을 해서 뭐 호남 신당을 만든다고 해서 그 엄청나게 뭐 호남에서 지지를 많이 받을 거라고 하는 보장은 없다. 그렇죠. 예. 근데도 분당 얘기 끊임없이 하는 근데 이제 것은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 문재인 대표가 호남에서 인기는 참 없어요. 참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10월 재보선이 또 있습니다. 참 재보선이 너무 많아. 이거는 뭐냐면 이제 국회의원은 없어요. 다 단체장들인데 아직까지는 기초단체장만 있습니다. 제가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호남에 이제 한 3차례 최근에 출장을 갔어요. 네. 간 김에 뭐 하다 보니까 이모 의원도 만나고 새누리당 소속 말씀드린 겁니다. 잘합시다. 예. 그리고 잘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이모 하나 있잖아. 새누리당 의원이 하나인데 뭐 그걸 뭐라고 그러세요? 난 누구 얘기한다고? 근데 그 호남의 나름대로 지역에 말빨 좀 대고 한다는 사람들 상당수가 네. 이미 그 양반 편으로 갔더만 예, 아주 막 더군다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또 열심히 불을 갖다가 붙여가면서 모여야 됩니다. 뭉쳐야 됩니다. 새로운 호남을 만들어야 됩니다. 더 잘 사는 호남으로 가십시다 이러면서 그 호남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가운데서도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민주당이 뭐 분당하면은 모르겠어요. 진도에 당을 하나 세우면 몰라도 호남당은 안 될 거야. 근데 이제 그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는 그 본인들 입장에서는 판단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치하다 보면은 되느냐 안 되느냐보다 성공하느냐 안 되느냐보다 그 앞에 이거는 피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되게 해야 된다. 이러면서 자기 최면을 거는 거거든요. 또 아니 뭐 거꾸로 얘기하면은 깨고 나오면 당신도 거다. 너도 죽고 나도 같이 죽은 거다. 지금 이 표현대로. 네. 그러니까 이게 북한의 핵폭탄 같은 거지. 안 쓸 아유, 거고 참- 쓸 수 없으니까 계속 내놓는 거지. 이게 쓸 수 있으면 못 내놓는 아니 근데 걸 지금 수도 이제 있어요. 어떤 얘기도 있냐면 일단 지금 그 신당을 할지 안 할지 확실하게 정리는 안 했지만 할 수 있다 분명히 할 의지도 있다라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천정배 의원이 지금 밖에서 이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고 거기에 깃발만 들면 우리도 같이 할게 하는 사람들도 이미 상당수가 있고 10월 재보선에 전북, 광주, 전남 세 군데 하나씩 기초단체장이 선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명분을 이제 D-Day를 글로 잡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한 얘기가. 여기서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내세운 후보가 떨어진다면 그거는 우리가 신당을 해도 분명히 될 수 있다는 확신에 찬 신호다. 참 정치 공학적인 계산인데 국민들 생각은 안 하고 자기들끼리 머리 굴리는구만. 저도 뭐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호남의 정서나 호남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얕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 호남 신당을 무조건 찍어줄 지역 정서에 기반해서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알겠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국민에 대한 배신의 정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 뭐 그 배신이라는 거는 신뢰를 저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뭐 대통령도 이미 뭐 여러 차례 지금 국민들을 배신하고 있고 해왔고 그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은 뭐 신뢰를 뭐 그거 하기는커녕 한 번도 뭐 신뢰를 준 적이 없고. 아니, 그래도 찍어준 사람들의 국민의 원하는 바, 바라는 바, 간절함은 그쪽이 아니고 정치를 좀 이렇게 좀 제발 해줬으면 이런 것일 텐데 그걸 결국 자기네 계파에 대한 지지로 생각을 한다는 것은 배신의 정치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은 뭐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이 정치적 명운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총선 준비를 뭐 새누리당은 이제 총선 체제로 7월 초부터 들어갈 거고 사실상 당진 인선 끝내고 난 다음에 뭐 새정치연합도 이제 그 총선 체제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질질 끌려가게 될 경우에는 죽도 밥도 안 될 것이다. 뭐 이런 위기 상황이 아마 반영돼 있는 인사라고 생각은 되는데 혁신이 출범할 때 그때 리더십 못 보여준 그때도 타이밍을 놓쳤고 혁신이 기왕 출범했다 그러면은 혁신위를 통해서 줄서기가 일단 돼야 되는데 혁신위가 리더십을 갖고 권위를 갖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 권위를 갖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 이것도 타이밍이나 네. 핀트가 안 맞는 거고 어쨌든 저는 계속 그게 안 맞는 것 이 같아요. 새정치연합은 당은 아니다. 당이라는 것은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어깨 걸고 지지자들의 당원과 지지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전위 조직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당은 당이 아니다. 그 같은 생각을 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그냥 얼기설기 그냥 모여 있으면서 그때그때 자기들의 생명줄 연장만 가지고 대충 합의 봤다가 뭐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분열이라는 프레임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있느냐 늘 드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헤어져라. 예. 이럴 바에야 역겹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 한 말씀만 더 그 얘기하니 그 생각나는데요. 요즘에 연세 드신 분들은 자식한테 절대 재산 안 물려준다고 하잖아요. 이게 일찍 물려주면은 자식들끼리 그거 가지고 싸움 나고 우리 생각도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재산이 많은 곳은 그 재산을 움켜쥐고 난 다음에 말 들어라 이걸 하는데 지금 야권 같은 경우 새정치활약 같은 경우에는 재산도 없어요. 재산도 없는데 조그마한 재산 가지고 미리 나눠줘 가지고 다 먹고 지금 다 나가서 떨어지는 거야 지금. 뭐 그런 상황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냥 각자 도생하는 것 같아요. 자, 스타카토 제39화 처음엔 대통령 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행정의 수반인데 행정을 지배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본인도 정치인인데 정치라고 하는 것은 다 군림하는 건 제왕적인 모습을 띠는 것이 정치가 아닌가, 이렇게 또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군림과 지배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대통령 아니냐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오니까 제1야당은 전혀 또 무능해갖고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떨어져서 고민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군요. 스타카토 39화 첫 번째 이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